자, 7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상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일단 프로세스라고 하는 개념부터 일단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프로세스, 영어로는 발음 기호대로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실제 프로그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은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멜론 어플, 음악 듣는 어플이죠. 네, 이런 거, 이런 다양한 어플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어플을 하나 실행을 하는데, 어플리케이션 하나가 현재 실행 중인 거, 네,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인 단위를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더 잘게 쪼개면 원래 우리가 뭐가 되냐면 스레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고 계세요? 스레드 그러면은 프로세스를 잘게 쪼갠 겁니다. 네, 프로세스를 더 분해하면은 스레드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자바에서 이미 공부하셨으니까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알고 계세요. 스레드가 모여서 프로세스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프로세스가 이제 상태가 이제 존재하는데 어떤 상태 값이 존재하냐면 ready, 준비 상태를 얘기합니다. 준비 상태. 자,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준비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ready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저 예전에 왜 킹 오브 파이터 많이 해보셨죠? 또 게임으로 조금 연결 지을게요. 킹 오브 파이터 98 그래서 2003 버전까지 되게 뭐 많이 해보신 분들 있을 거고, 아유 뭐 나는 더 옛날 사람이니까 뭐 나는 예전에 킹 오브 파이터 94 뭐 아니면 무슨 용호의 권 이런 거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설자가 하는 말에 항상 ready라는 말을 붙이죠. 말 그대로, 그 두 명의 그 플레이어가, 캐릭터가 싸우기 전에 기본 준비 상태를 먼저 항상 가지라는 뜻이서 ready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ready라는 상태가 존재한다. 알고 계시면 되고, 자, runn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거죠. 실행 중인 상태, 말 그대로 동작, 현재 동작이 되고 있는 거를 run이라고 그러죠. run이 동작이죠. 근데 running 이렇게 얘기를 하죠. running 동작을 얘기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걸 보통 종료 명령어라고 해서 EXIT라고 많이 얘기하죠. 원래 사실 이거 여러분들 저기서 많이 보죠. 그 왜 건물 빌딩에 보면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비상구 이게 원래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 뭐 화재가 나거나 무슨 뭐 어떤 그런 화재가 발생하면 보통 사람들이 건물 내부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통로를 우리가 보통 비상구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게 바로 현실 세계에서도 많이 이렇게 쓰이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굳이 좀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저 이런 거 기본 지식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안전에 관련된 그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상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좀 알아야죠. 여기에 실제로 이렇게 나오죠. 보이시나요? 여기 EXIT 아주 잘 써있죠. 네. 건물마다 이거 무조건 필수로 이거 달려있어야 됩니다. 안 달려있으면은 그 건물주는 처벌받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종료 명령이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종료 상태. 자, 그러면 보기 4개 중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리퀘스트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 상태 종류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자, 여기 밑에 문제 해설의 보충 상태로 아까 위에 3개 언급한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의 상태 종류에 대해서 언급한 6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보류, 펜딩이라고 합니다. 펜딩.
보류, 펜딩. 자, 우리가 실제로 펜드 그러면은 뭔가 지키고 있는 상태, 뭐 이런 뜻으로 뭐 해석되기도 할 수 있겠죠. 보류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걸 얘기하죠. 펜딩이라는 것은 현 상태 유지라고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 왜 전쟁 게임 같은 거 많이 해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스타크래프트나 뭐 이게 삼국지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열심히 캐릭터가 막 움직이다가 잠시 뭐 홀드 한다 그러잖아요. 홀드, 위치 사수. 이런 말 많이 보이죠? 네, 이게 좀 한자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게 바로 보류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또 뭐냐면은, 대기 상태가 존재할 수 있어요. 대기 상태. 우리가, 블록이라고도 하죠. 블록. 네, 블록. 근데 이 보류랑 블록이랑 사실 비슷한 말로 보는 게 맞겠죠. 네, 보류 블록, 보류 블록, 대기. 자, 대기. 일단 대기 먼저 적을게요. 자, 그래서 이게 웨이트라고 보통 우리가 쓰이죠. 대기 상태라는 말은 우리가 뭐 군대 용어도 많이 쓰고 현실에서도 많이 쓰이니까 이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드락. 교착 상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하죠. 교착 상태. 락이 이거 L인가요? 저도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데드락 이거 맞네요. 자, 여러분, 데드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교착 상태에 관련해서 별도의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거는, 교착 상태에 관련해서 뭐 별도의 그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기본 뜻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교착 상태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그런 거잖아요. 컴퓨터가 완전히 그냥 멈춰버려서 아예 콜드 부팅을 해야 되는 상태. 컴퓨터가 완전 멈춰서 강제 부팅 해야 되는 상황. 네,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보통 우리가 데드락, 교착 상태에 걸렸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교착 상태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완료 모드가 있어요. 완료 모드, 터미네이티드, 완료. 네, 그래서 네, 터미네이티드. 그래서 완료 상태 이렇게 총 7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프로세스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태들이 존재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71번에서는 해당 사항이 아닌 게 리퀘스트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7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앞에서 방금 언급했는데 스레드라는 문제가 바로 나와버리네요. 자, 스레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방금 제가 아까 여기서 이거 설명드렸죠? 프로세스를 더 분해하면 스레드가 된다. 이 사실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다른 건 모르더라도 내가 뭐 자바도 아직 공부 안 한 뭐 그런 상태다. 그렇더라도 운영체제 파트에서 우리가 언급하는 이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관계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프로세스를 더 분해하면 스레드가 된다는 사실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읽어보죠. 과연 이 스레드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는 게 어느 건지. 자, 1번. 한 개의 프로세스는 여러 개의 스레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프로세스를 더 분해하면 좀 더 정확히 설명을 적을게요. 더 분해하면 여러 개의 스레드를 가질 수 있다. 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예시를 들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면, 무조건 암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배경을 이해하면은 좀 더 공부가 잘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그런 거 얘기하죠. 경마장이나 또는 뭐 차량 레이싱 같은 거.
차량 레이싱 경기 같은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면, 자, A번 차량이 있고 B번 차량이 있고 뭐 C번 차량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맞죠? 이걸로 할까요? 차량 레이싱 경기 그러면 예전에 여러분들 왜 게임 그거 아세요? 저 예전에 고전 게임 그런 거 있었는데, 고전 게임으로 그 바이크 뭐 타는 게임 이거 있었는데, 아 여기 있다. 이거 아주 딱 좋은 예시예요 이거. 제가 이거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거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한번 붙여보죠. 왜 갑자기 설명하다 말고 이런 뭐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갑자기 왜 그 여기에다가 게임 이미지를 가지고 오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 현실 세계 그 게임이랑 좀 연관성이 깊어요. 현실에서도 레이싱 경기 같은 거 하고 우리가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바이크가 4대가 있죠. 예, 오토바이를 탄 지금 경주 참가자가 4명이 있어요. 자, 근데 이 4명이 각각 자기가 지금 달리는데, 만약에 이 달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넘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 바이크가 만약에, 달리다가, 뭔가 장애물에 부딪혀서, 장애물에 충돌해서,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는 상태예요. 만약에 이런 상태라고 해보죠. 자, 바이크가 달리다가 장애물에 충돌해가지고 달릴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3명의 플레이어는 경기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이거를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요,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각각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놉니다. 일단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 돼요. 독립적으로 따로 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밑에 이 사례처럼 한 명의 플레이어가 장애물에 뭐 충돌해서 달릴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해서 나머지 플레이어는 경기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경기가 중단되지 않아요. 엄밀히 따지면 경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왜? 나머지는 계속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나머지는 계속 달려서 내가 어떻게든 그 출발하고부터 골인 지점까지 이 시간 기록을 재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누가 넘어졌다, 뭐 아니면 달리다가 넘어졌다, 그럼 그 사람은 넘어진 상태에서 그냥 넘어진 거고, 공정한 경기를 진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머지 플레이어는 계속 그냥 달리는 거예요. 경기 중단 없이.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로따로 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개념이 바로 스레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나는 내 본연의 업무만 하면 된다. 바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흔히 왜 그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게 많이 그 존재하는 그 모티브 아닙니까? 나는 내 본연의 사무분장 업무만 하면 돼. 이게 바로 스레드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조직체 내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정부기관도 따지고 보면 사실 이런 스레드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봐도 돼요. 왜냐면은 뭐 그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이 뭐 한 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한다고 해보죠. 자, 근데 10명의 공무원이 면사무소에서 근무 중에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한 명이 휴가를 갔어요. 아니면 한 명이 출장을 갔다고 해보죠. 한 명이 출장 중이면 이 한 명의 업무에 관해서 당연히 이제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민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자,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출장을 갔어요. 그럼 나머지 9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나머지 9명 중에 나머지 9명 중에 뭐 몇 명이 이제 그 대체 근무라고 해야 될까요? 겸직, 대리 직무를 보통 담당하게 된다.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말이겠죠. 9명 중에 뭐 1명을 정해가지고 9명 중에 뭐 1명이 대리 직무를 담당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루 동안만, 출장 기간 동안만 내가 겸직을 맡을 수가 있겠죠. 근데 꼭 겸직을 꼭 맡을 필요는 또 없죠. 왜 그럴까요? 뭐 민증 발급 업무를 담당을 하는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서 아마 뭐 3일 뒤에 다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할 수도 있겠죠. 예. 왜냐면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규칙상 정해진 업무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무원은 원래 겸직이 안 되잖아요. 원래 그리고 맞죠? 예. 보통 그렇게 사무분장을 아주 세분화해서 보통 나눠서 이렇게 그 업무가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거든요. 동사무소나 뭐 행정기관이라 해가지고 절대 그냥 아무나 붙잡고 막 이거 업무 해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특징을 잘 아셔야 되겠죠. 실제 그래요. 배경을 봐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담당자가 부재 중이면은 나머지 9명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을 하는데 뭐 지장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 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민증 발급 업무를 대신 할 수도 있는 거죠. 대신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그 동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뭐 업무 공백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민증 발급 업무는 사실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이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꼭 이 사람이 꼭 해야 된다는 뭐 규칙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 맥락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따로 놀기를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스레드 간에 간섭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배경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게 뭐다? 1번. 네, 한 개의 프로세스는 여러 개의 스레드를 가질 수가 있다가 원래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없다 그랬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문 이거 그 서술된 이 보기 있잖아요. 안 바뀌고 그대로 나올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더라도 여기 있는 걸 바꾼다고요? 에이, 이것도 문제 출제하기 또 귀찮거든요. 그럼 출제자 일단은 이 문제가 한번 나온 이상 얘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 다음에 자 7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RN 스케줄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HRN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어 줄임말이니까 먼저 봐야겠죠. Highest Response Ratio Next.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어떤 스케줄링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 비선점 스케줄링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행 시간이 긴 프로세스에게 불리한 shortest job first, 이것도 좀 알아야 돼요. 가장 짧은 작업을 먼저 처리한다라는 개념으로 SJF라는 그 스케줄링이 있는데, 그러한 shortest job first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기 시간 및 서비스 시간을 이용한 방식이 바로 HRN 스케줄링 방식이라고 일단 얘기를 해요. 자, 우선순위를 계산 숫자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순위를 부여하게 된다. 자, 그래서 대기 시간 플러스 서비스 시간 먼저 덧셈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분수죠. 나누기를 해서 서비스 시간 값을 나누면 우선순위 값을 구할 수 있는 이러한 공식이 존재하죠. 이거는 전에도 그 기사 실기에서도 한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공식을 적으라고 나왔던 서술형 문제가, 주관식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필답형에서도 이거 언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는 거 찾는 거죠. 자, 1번 대기 시간이 긴 프로세스의 경우 우선순위가 높다. 방금 뭐 얘기했으니까 맞는 얘기고요. 자, 쇼티스트 잡 퍼스트 기법을 보완하기 위한 방식이다. 맞습니다. 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HRN이 등장한 거예요. 긴 작업과 짧은 작업 간의 지나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자, 이제 틀린 거는 뭐다? 4번. 우선순위를 계산해서 그 수치가 낮은 거부터 높은 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거부터 낮은 순으로. 왜? 하이스트라 그랬잖아요. 하이스트. 하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높다란 뜻이잖아요. 높을 고자. 우리 왜 그 고등학교를 하이스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높다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응답을 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것을 먼저 처리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높은 거부터 낮은 순위입니다. 절대 낮은 거부터 높은 순위 아니에요. 네, 4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4번. 자, IEEE 802-11 워킹 그룹의 무선 랜 표준화 현황 중에서 QoS 강화를 위해 맥 지원 가능을 채택한 것은, 일단은 우리가 상식으로 좀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은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좀 하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802-11이라고 하는 이 명칭의 버전, 이거 그냥 저는 쉽게 말해서 보통 넘버링 버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넘버링 버전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이 802-11이라고 일단 적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요즘에는 뭐 저기 가정집마다 집집마다 다 달려 있죠. 와이파이 공유기.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쉽게 그냥 퉁쳐서 얘기합니다. 뭐 저 책에는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802-12는 와이파이 공유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자, 근데 와이파이 공유기가 버전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뭐 802-11N도 있고요. 네, N도 이렇게 소문자로 찍혀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기도 있어요. AC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이렇게 막 버전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뭐 등등등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건 본인의 그 집에 설치되어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에 이렇게 넘버링 글자가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적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자,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럼 IEEE라고 하는 기관이 또 뭔지를 또 알아야죠, 또. IEEE. 자, 이거 어디 가서 나는 정보 처리 자격증 가지고 있는데 IEEE가 뭐 하는 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IEEE는 뭐 하는 데냐면은 주로 논문 제출을 받거나 또는 그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기관이라고 보통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IEEE라고 하는 이게 학술회를 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국제전기전자학술회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해도 이 명칭이랑 알맞는 일맥상통하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문을 제출해서 실제로 그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기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당시 학술회에서 이 와이파이 공유기에 대한 어떤 동작 그 방식을 하나의 그 룰로 규칙을 이제 프로토콜화해서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IEEE에서 넘버링을 정한 규정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실제 여기 워킹그룹의 무선랜 표준화 현황 중에서 QoS 강화. 자, 원래 이 QoS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디에 존재하냐면요. 제가 잠깐 좀 돋보기를 쓰겠습니다. 이게 무선랜에도 있지만 유선랜에도 있거든요. 자, 여기 어댑터 설정 변경 누르시고 로컬 영역 연결 잠깐 들어갈게요. 여기 속성에 보시면은 여기에 QoS 패킷 스케줄러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선택한 거는 유선랜 카드거든요. 이거는 무선이 아닙니다. 유선인데 유선 네트워크건 무선 네트워크건
이 QoS라고 하는 게 이제 쓰이거든요. 여기에 QoS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구성 요소는 흐름 속도 및 우선순위 서비스를 포함해서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즉, 퀄리티를 그만큼 많이 올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단어를 줄인 게 바로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QoS 강화를 위해서 맥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 지원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물리 주소. 우리가 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물리 주소를 얘기합니다. 물리 주소. 네. 그래서 원래 랜카드마다 고유한 그 주소 번호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으로 따지면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거랑 같은 역할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게 되죠.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그 주민등록증 발급을 해주니까요. 아니면 청소년증도 발급을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반드시 붙는데, 그렇듯이 랜카드에도 고유한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중복이 불가능한 존재들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맥 주소가 지원이 되는데, 자, 그러한 것을 가능하다고 채택한 80-11 규격이 어떤 넘버링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80-11 알파벳 2가 찍혀 있는 게 바로 이 74번에서 지금 요구한 정답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80-11-2라고 하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외에도 좀 잘 나오는 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80-11n이 또 잘 나옵니다. 얘도 잘 나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AC라고 있었죠. 80-11A 버전 5GHz가 최근에 계속 5G 대역 이런 걸 많이 언급을 언론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0-11A나 80-11N은 자주 우리가 사용해왔던 기술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세요. 자, 이 문제 해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에서 사용할 수 없는 변수명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C 언어라고 하는 거에서는 이제 변수명을 정할 때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자, 변수명. 네. 변수의 이름을 짓는 걸 얘기하죠. 변수명이라는 거는 변수의 이름을 짓는 행위. 자, 그러면 변수명을 지을 때 영어 알파벳 조합과 그 다음에 숫자를 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영어와 숫자를 같이 조합해서 변수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스튜던트 2019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좀 볼까요? 좀 확대해서 볼까요? 스튜던트 2019. 자, 얘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어하고 숫자 조합인 거 맞잖아요. 맞죠? 이건 사용 가능해요. 자, 그 다음 2번. 텍스트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왜 그럼 사용할 수 없는 거냐? 자, 이 특수문자 기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수문자 기호는 기본적으로 언더바 뭔지 아시죠? 언더바 밑줄. 네, 언더바 밑줄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용 불가. 일단 이거 알고 계세요. 특수문자 기호는 밑줄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밑줄은. 근데 나머지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확히 말을 바꿔 하면은 밑줄만 사용 가능. 네, 특수문자 기호는 밑줄은 사용 가능한데 그 외 나머지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틀린 거는 뭐다? 사용할 수 없는 게 2번이다. 자, 3번 볼게요. 언더바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3번은 변수로 사용이 가능해요. 4번 mount. 네, 이것도 영어로만 조합이 되어 있죠.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좀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이게 아마 이건 안 될 건데,
그 변수에서요, 안 되는 경우가 또 한 가지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이런 식으로 짓는 거. 이거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제가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 켜서 보여드릴게요. 네, 비주얼 스튜디오 켜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마 첫 글자가 영어가 아니라 숫자로 찍혀 있으면요, 변수 사용이 안 될 거예요. C 언어를 제가 한번 켜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항상 디테일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공부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네, 항상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돼요. 디테일하게 자세히 알아봐야 됩니다. 예로 갈게요. 아까 그건 C++이었고, 자, C 언어 코드 여기 있죠. 자, 잘 보세요. 지금 얘는 자, 에러가 안 나죠. 자, 제가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변수 선언을 하나 더 해볼 건데,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었어요. 자, 이게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에러 나죠. 에러 나도요. 에러가 나버리거든. 뭐야, 왜 그래, 이거. 왜 그래? 이거 안 돼.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런 식으로 숫자가 첫 글자에 올 순 없다. 예, 변수명을 지을 때는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제일 앞에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얘가 에러가 없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적어도 앞 글자는 반드시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 뜻이겠죠? 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에러가 안 나죠. 워닝 뜨는 이유는 초기화를 안 해서 그래요. 자, 이제는 에러가 안 나죠.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여기다 숫자 넣으면 어떻게 된다? 에러 난다. 네, 이제 이해되셨죠? 자, 이런 거를 시험 문제 응용돼서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쓸 수 없는 거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언어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개발적 파트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 단어들인데, 그래서 이거는 좀 용어에 대해서 많이 기본적으로 많이 접하시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PH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 제작을 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PHP라는 언어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 또 웹페이지 제작용으로 스크립트 언어로 또 이제 쓰는 게, 베이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존재하고요. 그 다음 파이썬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되게 많아요. 뭐 ASP, 자바스크립트, JSP, 이런 것들도 추가로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코볼은 얘는 저 스크립트 언어가 아니에요. 이건 웹페이지 제작용 언어가 아니고요. 이거는 예전에 저 C 언어를 사용하기 이전에 많이 그 프로그램 개발용으로 이제 썼던 그런 그 개발 툴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웹페이지 제작용 언어는 아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7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페이지 참조열에 대해 페이지 교체 기법으로 선입선출 알고리즘 FYFO랑 같은 말이에요. 선입선출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페이지 부재 횟수는 얼만큼이나 뭐 발생되느냐를 묻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할당된 페이지 프레임 수는 3이고, 그러니까 세 줄이 존재한다 이 뜻이고, 처음에는 모든 프레임이 비어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유튜브 영상을 별도로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별도로 제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뭐 여기 영상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걸로 하죠. 자,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줄을 제가 지금부터 쭉 여기다가 이렇게 테두리를 제가 입힐게요. 네, 이렇게 모든 테두리로 해서 여기다가 입힐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숫자를 제가 쭉 적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페이지 세 줄인데,
이렇게 세 줄로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세 줄. 자, 각 레벨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FY, F5가 되겠습니다. 자, FY, F5 알고리즘.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동작되냐면 처음에 숫자가 7이 들어가죠. 자, 7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내가 이제 한 레벨이 끝났어요. 사이클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얘는 부재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여기에 7이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다음엔 0을 넣어요. 자, 여기도 부재가 발생이 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을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7, 0 두 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1까지 채워 넣습니다. 자, 그래서 부재가 발생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701은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다음 스텝에서는 2라는 숫자를 넣어야 되거든요. 2라는 숫자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가장 오랫동안 존재했던 데이터를 기준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추가 설명 드릴게요. 가장 오래 존재했던 데이터를 교체 대상으로 삼는다. 자, 그러면 7이 당연히 사라지고 여기에 2가 교체가 돼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0, 1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도 부재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0이라는 숫자는 이미 존재하죠. 기존에 존재하니까 여기는 성공이 되게 됩니다. 성공. 자, 그 다음에는 3이라는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3이라는 숫자는 가장 오래 존재했던 데이터가 0이 4번이나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넣고 나머지 2와 1은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부재가 발생되게 됩니다. 자, 현재 3까지 현재 교체 작업을 했어요. 다음엔 0이라는 숫자를 또 다시 넣어야 돼요. 자, 0이라는 숫자를 넣으려고 봤더니 가장 오래 존재했던 데이터가 1입니다. 그럼 여기 자리가 0이 되고 나머지 3과 2는 그대로 줬고요. 부재가 발생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넣어야 되는 숫자가 4죠. 자, 4라는 숫자를 교체하려고 봤더니 가장 오래 존재했던 데이터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 4로 교체를 하고 3과 0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부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라는 숫자를 다음에 교체를 해야 되죠. 자, 2라는 숫자를 교체하려고 봤더니 가장 오래 존재했던 데이터는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2로 바꾸고 나머지 4와 0은 유지가 됩니다. 부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숫자로 교체를 해야 되냐면 다음에 들어갈 숫자가 지금 2까지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을 넣어야 돼요. 3을. 자, 그러면은 3이라는 숫자를 넣으려고 봤더니 3이라는 숫자는 지금 현재 가장 오래 존재했던 페이지 여기 위치가 0번이네요. 그럼 여기를 3으로 바꾸고 2하고 4는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재가 발생이 됩니다. 자, 3까지 했습니다. 다시 또 0을 이제 또 넣어야 되겠죠? 0이라는 숫자를 넣으려고 봤더니 가장 오래 존재했던 페이지가 4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0으로 교체를 하고 2와 3은 유지를 합니다. 부재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3이라는 숫자를 또 다시 교체해서 넣을 건데 이미 3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성공이 될 거고 그대로 3, 2, 0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2라는 숫자도 이제 넣으려고 봤더니 이미 존재하는 숫자죠. 그러니까 성공이 발생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1이라는 숫자를 교체해서 넣을 거예요. 1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가장 오래 존재했던 횟수가 2번 자리가 되겠네요. 여기를 1로 교체하고 0과 3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부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다음 자리를 봤더니 이번에는 2라는 숫자를 또 다시 넣어야 되네요. 자, 2라는 숫자는 가장 오래 존재했던 위치가 바로 3번 자리가 되겠네요. 2로 바꾸고 나머지 1, 0 그대로 유지합니다. 부재가 발생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 0이라는 숫자를 넣으려고 봤더니 이미 존재하는 숫자죠.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유지하고 성공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1이라는 숫자를 또 이제 교체를 해야 되죠. 1도 그대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도 성공이라고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에 7이라는 숫자를 교체를 할 거예요. 7이라는 숫자를 교체를 하려고 봤더니 가장 오래 존재했던 데이터는 0번이 되겠네요. 이 자리를 7로 바꾸고 1, 2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는 부재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0이라는 숫자를 넣을 거예요. 0이라는 숫자는 가장 오래 존재했던 페이지가 1번 자리가 되겠네요. 0으로 바꾸고 7하고 2를 유지합니다. 부재가 발생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재 총 개수를 생각해보면 카운트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해서 부재는 총 14번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FIFO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엑셀에다가 딱 이렇게 네모칸 그려서 하듯이 시험상에서도 여러분 그 시험지 뒷면에 빈종이 공간이 많아요. 빈종이 공간에다가 이렇게 칸을 그려서 이런 식으로 제가 했던 규칙대로 부재 카운트를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7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에서 배열 B5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죠. 네. 자, static int B9라는 배열이 선언이 됐어요. 자, 이것도 비주얼 스튜디오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다가 배열 선언 들어갈게요. static int B9라고 이렇게 배열이 선언이 된 거죠. 여기까지는 일단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B라는 이름을 가진 배열 변수가 9칸이 존재한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싹 삭제하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B라는 어떤 배열 이름을 가진 변수가 있는데 0번, 1번, 2번, 3번, 4번 자,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까지 있는 거예요. 9개니까 당연히 8번까지 있는 게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 9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 집합기호 보이시죠? 집합기호 1, 2, 3 이렇게 해놨어요. 자, 여기다가 집합기호를 넣고 1, 2, 3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한 건 이건 뭐냐면은 여기 배열 변수에서 봤을 때는 0번 자리에 1, 1번 자리 배열에 2, 2번 자리 칸에 3이 저장된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저장된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는 도대체 그럼 뭐냐 이거예요. 나머지는 뭐지? 3개만 저장했으니까 나머지는 아직 뭐 어떤 초기화도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저장되느냐 이거예요. 자,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0이 저장됩니다. 이 물음표 자리 나머지는 초기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0으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이 문제는 맞출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B5번 배열 값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실제로 여기를 얘기하겠죠. 여기서 데이터는 0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집도가 가장 낮은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응집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번역을 사실 백과사전 좀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응집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으면은 단어 검색을 해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아주 친절하게 컴퓨터 인터넷 용어 대사전이라고 해서 백과사전 검색되죠. 응집도란 한 모듈 내에 필요한 함수와 데이터들의 친화력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실세계로 따지면 이런 거죠. 어떤 그룹 내에서 내가 동아리원인데
동아리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하고 되게 친화력이 좋다. 예. 그러면 응집도가 되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맞는 말이죠.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응집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는데 가장 그 낮은 응집도를 자랑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4번 우연적 응집도가 가장 낮죠. 근데 사실 이거는 굳이 뭐 이걸 책을 볼 필요도 없는 게 당연한 얘기예요. 우연적 응집도라는 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연고도 전혀 없는 모르는 사람이랑 예를 들어서 만나게 됐어요. 마주치게 되었을 때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우리가 비슷한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학에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한 뒤에 예를 들어서 첫 그 학과 OT에 참여를 했어요. MT라고 하나요? 하여튼 첫 학과에서 주관하는 그 과 OT를 참여했다고 치죠. 자, 과 OT를 참여해서 다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첫 대면이죠. 첫 대면에서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주로 이제 뭐 당연히 여기에 이제 음주가 빠질 수가 없겠죠. 음주가 또 이제 같이 포함돼서 서로 친해지기 위한 그런 과정을 거치죠. 네. 보통 이런 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네.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일어나고, 이거랑 또 같은 맥락으로 보면 갑자기 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게스트하우스.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첫 대면하는 과정에서 이제 친해지기 위한 과정을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연적 응집도는 당연히 뭐가 약하겠어요. 처음에 첫 대면하는 거니까 당연히 응집도가 낮죠. 네, 당연한 얘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응집도가 제일 낮은 게 뭐다? 우연적 응집도가 가장 낮다. 네, 이제 이해되셨죠? 참, 어떻게, 그래도 자격증 공부하는 건데, 이런 이상한 걸로 예시를 들고, 참, 잘한다. 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8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언어에서 접근 제한자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자바 언어에서 이제 접근 제한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거 앞전에 기능사 영상에서도 제가 이걸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기능사 시험에서도 이게 실기에서 나오거든요. 자, 설명드릴게요. 크게 보면, 접근 제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퍼블릭.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 그 다음에, 프라이빗이라고 있거든요. 자, 이 단어를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정말 내가 IT공학 쪽을 공부를 하면서 또는 이쪽 업계 계통으로 나중에 일을 하겠다 그러면 맨날 접하는 단어예요. 정말 자주 접하는 단어거든요. 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 개는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개하겠다. 공개한다라는 뜻으로 이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다 오픈, 그냥 열어놓겠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오세요 이거예요. 예. 자, 근데 프로텍티드의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제 부분적으로 그 제한을 거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들어올 놈은 들어오고, 들어올 수 있는 애는 들여보내고. 너는 안 돼. 너는 외부인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군대로 따지면은 그런 거죠. 주로 이제, 정부기관, 정부청사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 공무원만 출입이 가능하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군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군인만 출입이 가능하죠. 민간인이 군부대 출입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출입증을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죠. 보통 이런 거 할 때 출입증을 가진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죠. 그러한 것이 바로 프로텍티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뭐냐면은 얘는 이제 완전 차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완전 차단 개념으로 이게 쓰이는 게,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쓰죠. VPN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줄이면은 그 단어 뜻풀이를 하면 가상 사설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사설이라는 뜻도 있어요. 실제로 프라이빗이라는 게 사설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차단 개념으로 이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바에서 실제로 이렇게 접근 제한자가 3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정도로만 일단 알고 계셔도 문제를 맞추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당연히 아닌 게 뭐겠어요? 3번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접근 제한자 3개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71번부터 80번까지 한번 문제 살펴봤습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81번부터 다시 준비를 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